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성입니다. 오늘은 영국과 프랑스 백년 전쟁 중에 프랑스 왕 장 2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레이스 전투기에 참석의 중년 선무에는 장 왕자가 외계용 공무원을 집행한 나머지 아버지를 제때 구하러 오지 않는 것을 비난하였다. 그러고는 공작이자 장 왕자의 삼촌 외대사시에도 통합 가치를 임의로 조작한 점으로 비난받았다. 여기에 스웨덴이 제명한 수녀 비리지타가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화해를 촉구하였다. 프랑스 국왕이 에드워드 3세를 입강해 그 후계자로 삼는 것을 요청하였다. 비리지타가 이 주장의 공간은 프랑스 귀족들이 여럿이 생겨났다. 불안감을 느낀 장 왕자는 현아미 카를 4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1347년 5월 카를 4세는 장 왕자가 프랑스 왕위를 계승하는데 공경 겪을 경우 자신이 도와주겠다는 서에 서명하였다. 1347년 8월 1년간의 제1차 칼레 공동전 끝에 칼레가 잉글랜드군에 함락되었다. 이후 필리프 6세의 유신 당국방에 떨어졌다. 54세의 고령과 초창년 건강으로 정치와 군사 문제 흥미를 잃었다. 장남 장 왕자에게 칠권을 맡겼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장 왕자의 측근이 국왕의 병원에 들어갔다. 행정의 고위 관직을 차지하였으며 장 왕자는 아버지를 대신 몇 가지 전령 거래를 선사시켰다. 1349년 4월 마요르카 국왕이었던 하이메 3세가 아라간 국왕 페로 4세의 공세에 밀려 마요르카를 상실한 뒤 프랑스로 망명한 후 몽펠리에 시를 프랑스에게 12만 골드 크라운에 파는 대가로 군대 한 대를 제공받았다. 필리프 6세는 그녀를 장 왕자와 결혼시키려고 하였다. 그녀의 아름다운 용모에 반하여 마음을 바꿔먹었다고 한다. 마침 1449년 12월 왕비였던 프로보노 자니 역사방에 걸려 죽었다. 호랍이었던 그런 필리프 6세는 볼랑쇼와 결혼하기로 하였다. 1350년 1월 필리프 6세는 브리콘트 거리에서 40여 어린 볼랑쇼와 결혼하였다. 1350년 2월 오베르노와 블루노 백작 기욤 심수에 따라서 상송령의 오베르노 장과 장 왕자의 결혼이 낭테르에서 거행되었다. 그 결과 프랑스 왕국은 몽펠레 도피네 블루노를 획득하면서 전쟁을 이루는 보다 훨씬 넓은 영토로 예금 및 결혼 정책을 통해서 획득했다. 장 2시는 대관 시 직후 화폐 가치를 조작하기 위해 3분의 1 고린 세원 기금을 주저하게 하였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아비노로서 그에게 선자 보조 세와 다른 특권을 허가해달라고 하였다. 이후는 몽펠레와 나르몬을 거쳐 사르카손에 도착한 무작위 한동안 머물렀다. 가스카무나 르브겐과 포알투를 거쳐 다시 바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 여정에서 그가 실은 모든 지역이 부탁폐가 되어 있었다. 한때 그의 왕국에 살았던 도시 여성들은 잉글랜드들이 정관 제 국권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이에 반감품과 잉글랜드를 기쁘고 프랑스에서 축출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인물이 유착할 공방전에서 생각된 뒤 4년간 억울을 치르던 긴내 백작 라울 2세 그 브리엔이 잉먼 리버를 지불했다고 약속하고 팔려났다. 하지만 그 큰 돈을 마련할 길이 없자 에드워드 3세에게 자신의 소유물인 긴내성을 잉글랜드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긴내성은 잉글랜드가 확보한 칼레에서 9.9km 떨어진 이곳이었다. 칼레 지방이 프랑스 국경지대의 요충 지였으며 에드워드 3세는 그것을 확보한다면 칼레에 대한 프랑스군의 압박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라울 2세의 제안을 큰게 받아들였다. 사실을 알게 된 장 2세는 모든 프랑스 영토의 주권자인 자신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하고 라울을 체포한 뒤 르브르 공전의 지하 감옥에 가둬버렸다. 1450년 10월
재판도 치르지 않고 직접 처형해 버렸다. 거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였으며 상당한 거물이었던 나홀 예시가 순식간에 제명된 사건은 프랑스 귀족들의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다. 빌라 왕조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그가 처형된 이후와 대내외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장기 2세 첫 아내인 보헤미아의 나라가 간통이기 때문에 처형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장 2세는 크로시 전투에 바로 큰 손실을 입은 프랑스를 재편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1450년 4월 장병들이 금리와 관련된 조례가 반포되었다. 프랑스 전역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군대 특히 왕실군 지원에 우선적으로 써야 하며 왕실군에 소속된 각 전사는 대장의 통솔을 하여 중대에 소속되어야 하며 한 군마가 이익이 다른 부대에 소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말에 식별표시를 하였다. 금년은 복무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즉시 집부되지만 전투원이 장비를 올바르게 갖춘 경우에는 집될 수 있었다. 각 부대를 이끄는 대장은 전투의 능성 용병이나 하급 기사 출신으로 부대 전투 임무의 수행과 일탈 행위 방지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 군대를 초반한 프랑스 부대 장관과 각 지방의 보안관에게 부대의 모든 상황을 일일이 보고를 권고했었다. 장 2세는 기엔 전선에서 전략을 개판하다 전쟁을 적기에 끝내기 위해 보도 공격을 시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잉글랜드가 내부 정비를 진육한 동안 미리 공세 명령을 꺼놓기 위해 가스관의 국경에 전초기지에 해당하는 러시아들을 공격하기로 하였다. 1351년 2월 멜로 형제가 이시에드네스가 북원을 돌아다니 이끄는 수천 명이 프랑스군이 있는 수비대 병력이 주도하는 생장당 젤리 요새를 포기하고 요새는 이어지는 모든 보급로를 차단하였다. 수비대는 몇 달간 결력이 뻗었지만 신장이 바닥나면서 굶주림에 시달렸다. 아군이 보이에 떨어지는 시절은 가스코노의 셔네델 존드 제버스턴과 잉글랜드파 가스코노 연구원 말리노 아마의 달고르는 생명당 젤리를 고려하기 위해 수백 명들을 이끌고 집전하였다. 이들은 술적을 여럿에 했기 때문에 체포해 놓을 생각은 없었지만 수부대의 물자를 보고자 노력하였다. 적이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기 이시에드네스는 일부 병력을 위해서 계속 포기하게 뒤 대다수 병력을 이끌고 이들을 공격하러 출전하였다. 1451년 4월 기 이시에드네스리 이끄는 프랑스군 생태 마을에서 약 3마일 떨어진 놀러 도로에서 잉글랜드군을 여기하였다. 잉글랜드군은 기사단 즉시 말에서 내려 고지에 올라가서 전투 대회를 형성하고 나를 호방으로 이끌었다. 내서는 양 측면의 소규모 기병들을 제외한 비원의 기사들에게 말을 내리게 하였다. 고지를 서서 공세를 펼쳤다. 그라의 전통 한장 보내주었을 때 인근의 타이르브르와 동네 사람트의 잉글랜드 수비대에서 분리된 수백 명의 잉글랜드군이 프랑스군 후방을 공격하였다. 이에 전율로 극격에 상실한 프랑스군은 패배하였다. 600명의 가량의 프랑스 기사가 죽거나 사로잡혔다. 기 이시에드네스가 오늘도 도들은 역시 사로잡혔다. 후에 목각을 집어라고 풀어놨다고 한다. 존드 제비스턴 생태 전투에서 승리한 뒤 생명당 제를 러시아에 접근하였다. 포위망을 뚫지 못하고 보급품을 수비대에 전달해주는 걸 철수하였다. 한편 장이시는 지휘관들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전하자 친추가 병력을 이끌고 포위군과 함께 합세하였다. 이후 잉글랜드군의 구원이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생강장 젤리 수비대가 주민들은 1451년 8월 장 2세에게 항거하였다.
잉글랜드군 이에 맞서 프랑스 북부의 기마와 배탈을 벌였지만 모조리 격퇴되었다. 아직 프랑스를 대대적으로 공격할 준비가 안 됐던 에드워드 3세는 휴전을 맺자고 제의하였다. 장 2세는 행정단 젤리의 지배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등 이런 조건을 휴전에 동의하였다. 1350년 11월 장 2세는 별 기사단을 창설했다. 1348년 에드워드 3세가 잉글랜드에서 창설한 카트 기사단을 모방한 이 기사단의 그랜드 마스터는 장 2세였으며 본부는 프랑스 공항의 매장지인 생리지 수도원 근처이며 왕족의 휴장기에 보관된 생토왕 시설시행이었다. 빌 기사단에 소속된 단원들은 빌드르 왕에게 그런 길을 보여준다라는 모토를 내세웠다. 빨간색 연대발이 한색 별이 달린 목걸이를 서로를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기사단에 소유된 기사들에게 근무가 지급되었으며 별기사단 본명에는 단원들은 전투 시 절대로 제기가 등을 돌리지 말아야 하며 예그림 이상 물러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장 2세는 이를 통해 군대의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실제 군사적 기능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파티의 전투 1450년에 56년에 이르는 전투에서 대규모 손실을 겪었다. 황당하게도 많은 기사들이 전투에서 후퇴하지 않고 싸우다 죽었다. 이로 인해 역할이 축소되고 이후 기사단은 양력도 속도로 올라왔다. 파티의 전투에서는 장미 2세 자신도 포로로 잡히는 듯 프랑스군 대표가 기사단의 몰락을 가속화했다. 결국 기사단 전투의 해체자들의 수술을 받고 14세기 중반경 완전히 해체되어 사라져버렸다. 라울 2세 불행이 생긴 이후 긴네성은 프랑스 공항의 소유주로 편입되었다. 이게 잉글랜드 측은 무력으로 긴네성을 제기될 것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1350년 1월 동게스터의 존이라는 이름의 향사가 이끄는 잉글랜드 군인들을 뒷내 요새 공략에 접수하였다. 동게스터의 존은 전쟁 초기에 포로로 잡힌 후 기인에서 강제에 노예받아 폴란드로 잉글랜드로 들어갔다. 폭격전을 저지르면서 감옥에 갇혔다. 에드워드 3세의 칼레 운영에 동의하는 대가로 폴란드의 칼레스부대가 배석되었다. 그는 긴네 유에서 내려가면서 그곳의 시위 상태를 물어봤다. 그곳의 약점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있었다. 그와 동료들은 밤중에 해저를 건너 성벽을 끼고 올라가 보조를 죽이고 상처를 습격하는데 그곳에 갇혀있는 잉글랜드 브로더를 석방하였다. 성 전체를 순식간에 점령해버렸다고 한다. 프랑스 수뇌부는 이 소리를 듣고 분노하였다. 긴네성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던 위그 드베르 공노인은 잉글랜드군을 피해 도망쳤다가 북동부 전선 사령관 조프와 드사르에게 진포되어 거의를 향해 쳐졌다. 장애 21일 에드워드에게 사절을 보내 휴전 중인 상황에서 긴네성을 뺏어간 것을 감정이 급하며 당장 불러달라고 했다.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와 천년 전쟁을 벌일 준비가 안 돼 있었으며 명문상으로도 밀린다고 보고 긴네성의 조단을 잉글랜드군을 철수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이를 소집된 잉글랜드에 의해서 많은 의원들이 전쟁을 강력히 지지했다. 에드워드 3세는 곧 마음을 바꿔먹었다. 잉글랜드 의회는 3년간의 전쟁 시를 승인하기로 결의했다. 에드워드 3세는 존 동게스터를 완전히 사면하고 보상을 해주었다. 잉글랜드 측이 이렇게 나오자 장 2세는 실력 행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452년 5월 장 2세로부터 기인으로 탄원하는 명령을 접수한 조프라드 사르니는 1,500명이 많은
이탈리아 석공병들을 포함한 4,500명의 병력을 이끌고 토마스 슈가 지휘하는 잉글랜드 수비대 115명이 지키는 김일성을 포위 공격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은 분명하게 꼬다는 것이었다. 지대가 성 주변에 걸려있고 많은 수로가 있어서 대부분이 방향에서 접근하기 어려우면서도 수비대가 물을 공격받기 용이하였다. 조프라는 지형을 꼼꼼히 살핀 방 끝에 요새 정문을 똑바로 공격하는 것만이 요새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봤다. 정문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수정을 요새가 개조하고 투석기와 대포를 배치하였다. 이후 프랑스군은 5월부터 7월까지 행렬한 공격을 하였다. 14일의 정문을 돌파하지 못하였으며 그러나 7월 중순에 수천 명의 잉글랜드군이 긴내 인근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야간에 프랑스 진영을 계속 공격하였다. 이를 DB하지 않았던 프랑스군은 많은 사상자를 했다. 소년 주변에 쳤던 방어부 벽의 상당 부분이 파괴했다. 결국 조파라는 무엇을 공격감이 없다고 여기고 철수하였다. 다만 칼에서 남서쪽에 4.8km 떨어진 브레톤에 새로 건설된 잉글랜드 탑을 기습 공개 점거하고 보수를 시키고 있던 파피아 출신의 유명대장 아이머를 체포한 뒤 생호미를 끌고가 도끼를 쳐 죽였다고 한다. 잉글랜드 국은 조프라를 개퇴한 뒤 칼라지와 습지를 통과한 모든 진로군의 진군의 요시를 건설한 칼레에 대한 지배를 강화했다. 프랑스군은 이에 대해 칼레에 있는 마을 69세 요시를 설치하였다. 그 후 양자는 몇 달 동안 대차다가 표현 민낯의 요시의 존재에 따라 1453년 초 긴내에서의 휴전 협정을 시작하였다. 1453년 4월 긴내 휴전 협력 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휴전 협력은 나가라 고랑이자 에베르 백작 칼로스 2세가 중간에서 해방을 성사가 되지 못하였다. 1450년에 장애유시의 긴내 공방전을 치르는 동안 1341년 내전 반발 이래 잉글랜드와 지속적으로 충돌을 받는 브리타니아 역시 석권하기로 맘먹고 프랑스 원수 기 2세트 네슬에게 브리타니아 원작을 맡겼다. 기 2세트 네슬은 명령을 받들어 브리타니아 우리 도시 연해 병력을 수집한 뒤 콜로르밀 후지의 포위 공격하였다. 그러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일부 병력을 남겨서 포위를 이루게 한 뒤 레인으로 가서 병력을 더 끌어모으려 했다. 한편 브리타니아 주도의 영국 사령관 월터 배틀며 잉글랜드에서 내려온 1,500명은 중장병 및 장군병을 이끌고 두 곳을 구하기 위해 행진하였다. 그런 포위군 가볍게 격파하고 플로에르멜에 있던 브리타니아의 대리수비 대장 로버트 놀소와 합세하였다. 벤틀리가 포위망을 떨어지는 소식을 듣고 그를 세울 수 있기 위해 9,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출전했다. 벤틀리 이에 대응해 1450년 8월 레인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모롱마을 동쪽 언덕 꼭대기의 가장 영자리에서 전투 대행을 결성하였다. 각 측면의 기병과 군수병을 배치하였으며 중앙에 중장병을 배치하였다. 그 뒤에는 숲과 나무 울타리가 있었다. 우리 부대 앞에는 브림빌리 성이 계곡 위에 세워져 있었으며 전장에 도착한 기이시는 적의 병력이 2,000명밖에 안 되는 것을 알고 벤틀리에게 사절을 보내 이와 같은 약점을 시작하면서 프랑스를 따르기로 약속을 한다면 전장에서 실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제안하였다. 벤틀리가 제안을 거부하였다. 기이시는 적을 전투 대행을 결성하였다. 로보스드 앵거스트가 이끄는 프랑스 브리타니아 기병기는 자에게서 배치되었다. 나머지보다는 아브라에서 내려서 도보로 작전을 공격을 준비를 하였다. 전투 개시 나팔이 불고자 장이 이끄는 프랑스의 자위 기병대가 잉글랜드 우리 군수들을 항해 돌진했다. 잉글랜드 군수들은 자신의
들에게 달려오는 적을 향해 일제 사격을 가했지만 적군이 이에 그러지 않고 계속 달려들었다. 겁을 집어먹고 숲속으로 도망갔다. 그 사이 말에서 내린 프랑스 브루탈한 주적부들은 언덕을 기어올라 잉글랜드군의 중장명 부대를 공개 수목 경계에 스스로 밀어붙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측에 있던 프랑스 병사들이 언덕이 훨씬 더 가파른 목본의 직면에 전진 속도가 늘어졌다. 벤틀리 자의 군수들이 이 기회를 튼다 자신들 방향 타고는 적을 향해 화살을 계속 퍼부었다. 계속되는 화살을 세례 견디지 못한 프랑스 우익부대가 후퇴했다. 잉글랜드 자의 군수들은 검과 도끼를 챙기고 중앙에 밀치고 적군의 침몰을 요구하였다. 이 전우가 격변 프랑스 현장인들 언덕으로 밀려났다. 이후에 잉글랜드 우의 군수들이 격파하고 헤어지는 적을 지키하던 로버스들의 앵거스ትን 위기에 빠진 중앙에 아군부대를 구하기 위해 방향을 떴다. 그 군수들이 전례를 가던 그 로버스가 이끈 군대의 발목을 전면 바람에 제때 이동하지 못하였다. 몇 시간 쉬는 후 측면에 찔린 상황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프랑스군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벤틀리 중장병들을 즉시 적군을 추격하였다. 이에 프랑스군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패주하였다. 전대에 참석하였던 펠릭스는 89명만까지 항전하다가 자는 몰살을 했다. 프랑스 사령관 기드 렌더스들도 선사했으며 프랑스 기사 500명이 추가로 죽었다. 잉글랜드군이 사상이 알려진 바 없지만 에드워드 3세가 브루탈로 방면 잉글랜드군이 전적 손실이 심각하다는 소식을 듣고 원군을 보내줘야 했던 것을 보면 역시 맞는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영국과 프랑스의 평양전쟁이 일어난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와 프랑스 왕 장 2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